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넓고 얕게, 하지만 핵심은 찌르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문학의 정점이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 사마상여의 열전을 통해 그의 문학과 사랑, 그리고 권력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몰락한 문인에서 황제의 총신이 된 비결, 시대를 뒤흔든 파격 로맨스, 제국 경영의 도구가 된 문학, 그리고 우리 언어 속에 남은 고사성어와 역사가 사마천의 날카로운 평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상여는 단순한 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무제시대라는 격변기를 배경으로 문학적 재능이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는지 보여준 인물입니다. 불화는 문학 양식을 완성시킨 데 가이자 예술과 권력 사이의 긴장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죠. 그럼 첫 번째 장, 출세의 기술을 살펴볼까요? 몰락한 문인은 어떻게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사마상여는 원래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전국시대 명재상 인상여를 흠모해 이름까지 바꿀 만큼 야망이 컸죠.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바쳐 한 경제의 무기상시라는 관직을 얻었으나 실질을 숭상하고 화려한 문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경제 밑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학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한 사마상여는 병을 핑계로 관직을 떠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당대 문예의 후원자로 명성이 높았던 경제의 아우 양효왕 유무에게 의탁합니다. 양효왕의 주변에는 추양, 매승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모여 있었으며 이는 사마상여에게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평가해 줄 청중을 향한 계산된 행보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예술가의 생존과 성공이 단순히 창작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후원자를 찾아가는 전략적 판단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나라 궁정에서 그는 한부의 정수인 자허부를 짓습니다. 자허, 오유선생, 무시공이라는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워 제국의 웅장함을 노래했죠. 하지만 후원자였던 양효왕이 죽자 그는 다시 고향 성도로 돌아와 가난에 묻히게 됩니다. 재능의 가치가 후원자의 유무에 따라 널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 즉위한 한 무제가 우연히 자허부를 읽고 이 작가와 같은 시대를 살지 못해 한스럽다며 탄식한 거죠. 마침 황제의 사냥개를 관리하던 고향 사람 양득의가 그가 살아있다고 알렸고 사마상여는 단숨에 제국의 중심인 장안으로 소환됩니다. 두 번째 장은 인공에서의 야반도주입니다. 시대를 정의한 파격 로맨스를 살펴봅시다. 성도에서 가난하게 지내던 시절, 그는 거부 타광손의 연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사별한 탕문군이 엿듣고 있음을 간파하고 검은 고를 타며 봉황이 짝을 구한다는 뜻의 봉구왕을 노래하죠. 탕문군은 그의 외모와 음악에 완전히 마음을 뺏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대담한 선택, 즉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사마상여의 집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죠. 여기서 집안에 4개의 벽만 서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 가도사벽이 유래합니다. 경노한 아버지 타광소는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굶주림에 직면한 두 사람은 기발한 전략을 짭니다. 다시 임공으로 돌아와 술집을 차린 거죠. 귀한 딸 탕문군은 술을 따르고 문인 사마상여는 접시를 닦았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타광손에게 이건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하여 막대한 재산을 내주게 됩니다. 수치심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서 두문불출이라는 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이제 사마상여의 붓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 국가 경영의 도구가 됩니다. 무제의 부름을 받은 그는 천자의 위엄에 걸맞은 상림부를 바칩니다. 상림원의 압도적인 규모와 황제의 사냥 행렬을 화려하게 묘사해 무제의 자긍심을 고취했죠. 하지만 결말에는 반전을 넣어 황제의 사치를 경계하는 완곡한 간언, 즉 풍간을 담았습니다. 이 풍간의 기술은 아주 고도화되었습니다. 화려한 찬사 속에 비판을 숨기고 마지막엔 백성을 위해 사냥터를 개방하라는 유교적 경세 사상을 담았죠. 무제는 이 교묘한 비판까지 즐기며 그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아첨꾼이 되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찬미하는 줄타기에 성공한 겁니다.
사마상여의 붓은 제국의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제는 그를 특사로 임명해 민심이 흉흉하던 파촉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는 유파촉격, 즉 파촉의 관리와 백성에게 고하는 경문이라는 이름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황제의 원대한 뜻을 설명하고 한 제국에 편입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외교적 수완은 성공을 거두었고 서남이 지역의 여러 부족이 한나라에 귀순하여 제국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문학이 제국을 경영하는 핵심 기술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죠. 네 번째 장, 언어에 새겨진 유산입니다. 우리 곁에 남은 고사성어들을 상세히 분석해보죠. 가장 가난할 때의 가도사벽 허구적 존재를 뜻하는 자허오유, 그리고 수치심의 은둔한 두문불출. 이 성어들은 사마상여 인생의 결정적 순간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가도사벽은 물질적 궁핍과 낭만적 결단이 부딪히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부귀를 버리고 사랑을 택한 탕문군이 마주한 네 개의 벽. 이 구절은 물질을 초월한 사랑의 이상을 상징하며 후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허오유는 그의 문학적 독창성이 집약된 성어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 아예 허구 그 자체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된 것이죠. 그의 작품이 우리 언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두문불출은 당대 사회에서 체면이 개인을 구속하는 강력한 힘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거부 타광손이 택한 소극적 저항은 오늘날에도 외부 활동을 멈춘 상태를 뜻하는 보편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사마천은 사마상여의 문학 전문을 열전해 실을 만큼 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으로 관직을 사고 장인을 망신시켜 재산을 얻고 뇌물 혐의를 받았던 행적도 가감없이 기록했죠. 비범한 재능과 세속적 야망이 뒤섞인 지극히 현실적인 천재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사마천의 붓끝에서 탕문군은 놀라운 주체성을 가진 인물로 재탄생합니다.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며 남편의 변심까지 문학으로 되돌린 그녀. 그녀는 사마상여의 곁을 지키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당당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반면 타광소는 부에 대한 자부심과 편견에 가득 찬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가 결국 사위를 인정한 건 인품이 아니라 사위가 가진 황제의 총애라는 권력 때문이었죠. 세속적 가치의 화신이자 제국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사마천은 사마상여를 통해 재능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유혹의 도구도 제국의 무기도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와 함께한 사마상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 인물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